이름 부르는데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부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지리정보공학과 이 세 개 전공이 사기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 사기치지 않고요. 사회 기반을 만드는 학과입니다. 토목은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공학이 다르고요. 저희는 지리정보공학을 다룹니다. 조금 생소한 학문이죠. 지리정보공학 그러면 대부분 지리학인 줄 아세요. 그래서 문과 아니냐, 문과인데 왜 공대에 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뒤에 이제 지리정보에다 공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에 관계된 거, 공간에 관계된 정보를 가지고 공학에 응용하고 사회 기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프라 역할을 하는 전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리정보가 여러분 정말 생소하실 건데 한 20분, 30분 동안 조금 감을 잡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관동입니다. 제 이름도 특이하죠? 관동결곡, 관동대지진, 관동군 뭐 이러면 어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소개하고 나갔더니만 소개 너무 잘 들었다고 김관동씨 이러더라고요. 저 그렇습니다. 박관동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심장은 공대고요. 공대의 맥박은 지리정보공학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공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지리정보공학이 뭔지. 이 애기의 궁금증처럼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답안지를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안만 골라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영화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 아주 첨단 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 범죄자들을 트래킹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데요. 인공위성입니다. 저희가 인공위성 가지고 주로 놉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인공위성 영상에서. 그리고 건물 안에서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냅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면요. 지금 가장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공위성 같으면 차량의 번호판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인공위성은 지상에서부터 한 600km에서 100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km면 저기 백두산에서 아마 마라도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백두산에서 사진을 찍는데 마라도에 있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트래킹을 합니다. 이 영화가 조금 가장은 되었지만 불가능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영화를 보시면 맨 인 블랙인데요.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와이프 얼굴을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 얼굴을 좀 찾아보려고 뭐 자기 책상에 앉아서 보스턴 쪽입니다. 이 보스턴의 케이프 카드라는 지역인데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이심전심이죠. 이렇게 딱 자기 남편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까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번호판은 가로 한 60cm, 세로 한 20cm? 그죠? 그 정도면 사람 얼굴이 다 인식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인공위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초당 한 10km를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조금은 불가능해요. 10km를 확 날아가는데 카메라를 앵글을 바꿔가면서 자기 와이프 얼굴을 트래킹을 한다. 또 구름은 없나요?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리정보 혹은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왜 돈이 되는 분야냐, 왜 전망이 있는 분야냐. 여러분들 지금 생소하지만 생소하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막 시작된 학문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발전 가능성, 미래에 여러분 실생활에 점점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을 봐도 조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 약 11조 규모의 국내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리도 20만 개가 창출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 대학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하대학교가 1등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매년 평가에서 1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을 예측하는 정부기관이죠. 그리고 네이처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모든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다 보는 잡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리정보는 NTBT와 더불어서 아주 미래 전망이 높은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MB정부에서 가장 지원 의지가 확고한 그런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한성 지도죠. 그죠? 이런 지도들이 더 이상 이제 종이 지도가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그죠? 다음 지도, 스트릿뷰, 로드뷰 이런 거 다 보셨죠? 그런 게 전부 다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컴퓨터에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공위성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이용하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다 보시잖아요. 다음 지도, 그죠? 네이버 지도.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학문이에요. 차량용 내비게이션, 그래서 컴퓨터에 전부 다 들어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리정보 혹은 공간적인 정보를 생산한다는 걸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런 지도들을 저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죠? 제가 생각해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과 자랑을 좀 하자면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이름이 좀 긴데요. 지능형이라는 걸 인공지능처럼 한다는 이야기고 국토정보의 기술을 혁신하는 사업단이라는 것들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굵직굵직한 10개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10개 사업단은 조금 전에 건축공학에서 보셨던 그런 초고층 건물, 그 다음 인천대교 같은 초장대 교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단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지능형 국토정보 혁신 사업단이었습니다. 5년 동안 1,800억, 별 감이 안 오죠. 인하대학교 1년 동안 연구비 예산 공대 전부 다 통틀어서 900억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1년에 30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하대 연구비의 3분의 1을 저희 학과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연구비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저희과 김정구 교수님이 대장을 하시면서 했던 건데 거기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인공위성이 나와요, 저희는.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사업단은 GIS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복합하여 유국토를 실현하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유국토 구현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은 국토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첨단 유비쿼터스 세상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실내외 공간인지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공하는 것, 국토의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국토 곳곳에 지상, 지하시설물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여 유지보수를 자동화하는 등 유국토를 실현합니다. 미래지향적 국토정보 서비스와 실외 구조물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국토정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국토관제센터에서 국토정보 및 주요 시설물의 현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공간 기반의 수치 지도, 인공지능 센서, 관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간 정보와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로등, 발전소, 산림, 상하수, 가스, 전력, 통신, 난방, 송유관 등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위치를 바로 국토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3일길 30-5 위치에서 발생한 화재 정보가 열 센서를 통해 감지되어 신속하게 센터에 전송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자동으로 화재 지점으로부터 위험 지역을 분단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가스, 전기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보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가장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최적 경로를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소방관은 증강면실 기술이 적용된 특수 헬멧을 써서 보다 현실감 있는 실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접수, 대처에 관한 사항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산에서 야영 중인 시민들에게 문자로 홍수대피 정보를 전송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주요 시설물과 소중한 인명을 보호합니다. 재난 재해 상황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면 전지센터에서는 다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진흥형 국토정보기술은 지사, 지하, 공중, 수중을 총망라 우리 국토의 모든 영역을 진흥화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으로 만들어 국토정보산업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정보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기술, 바로 진흥형 국토정보기술로 펼쳐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 여러분 동탄 신도시 이런 거 들어보셨고요, 그죠? 광교 신도시,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도시들은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유시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전에 이영의 탤런트가 광고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G 자이 아파트인데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띠디디디 눌러서 가스불을 끄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유시티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신도시들은 전부 다 UCT 기술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광교, 동탄, 송도 신도시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라 그러면 그 신도시를 전부 다 관할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모든 그 정보들, 아까 도로에 깔린 센서들, 가로등에도 전부 다 센서가 달려요. 그리고 차량 이동하면서 가로등이랑 통신하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지리정보공학입니다. 예, 저희 과는 1994년 3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으로는 신생학부이긴 하지만 18년, 19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과 같은 과는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조금 비슷한 과가 서울시립대 만들어져 있고요. 부산의 부경대,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전공이라는 거고요. 학부생이 130명입니다. 매우 작죠. 그러면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게 큰 장점.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한 35명, 그죠? 40명 그 클래스하고 똑같아요. 저희는 거의 어떤 교수님은 추석부를 안 보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얼굴 보면 이게 다 알 정도.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이 마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받고 싶죠. 120명, 130명도 받고 싶은데 학생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환경공학과, 토목공학 가면 취직이 잘 될 거다. 절대 아닙니다. 안 계시죠? 토목공학 교수님. 저희가 취업이 더 잘 됩니다. 희귀한 전공이니까 대학원생 50명 정도 있고요. 공학대원에 36명 있습니다. 교수님은 7분 계시는데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분야별로 과연 뭐 하는 거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원격 탐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원격이에요. 그죠? 내가 직접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방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온도계 들고 와서 이 강의실에 와서 재느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격에서 알 수 있다는 게 원격 탐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런 인공위성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아리랑 3호가 70cm급 그런 영상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인공위성이 발송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측 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가지 않고 원격에서 어떤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원격 탐사.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 지구 혹은 어떤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북한에서 영변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럼 영변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까
맨인 블랙 보셨죠, 그죠? 자기 보고 싶은 와이프를 딱 포커싱을 하는 것처럼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진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기상위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룹니다. 뭐 태풍이 오고 있다, 무슨 구름이 두께가 어떻다, 심지어는 해수면의 온도까지도,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의 온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공위성에서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사진 측량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전부 다 이걸로 만듭니다. 항공사진을 찍어서 이건 흑백이고요. 칼라로 찍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판독하는 사람들 혹은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지붕의 좌표들을 다 뽑아냅니다.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나무 높이, 그 다음에 이 운동장의 면적,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도로의 폭,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식생이 있다고 치면, 논이다. 논이면 이 벼가 지금 얼만큼 자랐느냐, 그 다음에 식생이 이게 무슨 병충해 감염이 됐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센서로 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항공사진, 그 다음에 위성영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GIS인데요. 저희 지리정보공학이 바로 이 GIS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러니까 지도에 관련된 모든 속성 정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이 지도가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가 그냥 단순한 지도가 아니고 지도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사도는 얼마고, 물의 흐름은 어떻고, 시설물은 뭐고, 도로의 폭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한 수백 개의 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배우시죠? 지리에서, 그죠? GIS 배우죠? 중첩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GIS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수면 온도에 관해서 한반도 주변의 수역의 어떤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위험 지역, 중위험 지역,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서 중점 분석을 해서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GIS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를 다루는 그 전공이다 보니까 IT랑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컴퓨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GPS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겁니다. 제 전공이 GPS입니다. 그래서 GPS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GPS가 다 달려 있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쓰고 있고, 요거는 뭐죠?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한다. 폭탄을 쏴야 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좌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에다가 GPS를 붙여서요. 1초에 100번씩 좌표를 계산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정밀 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GPS를 씁니다. 아까 영화에 나오는 지리정보학을 봤는데요. 제가 또 지리정보학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YTN 뉴스랑, YTN은 지리정보학과 별로 이야기 안 나와서 올해 5월 초에 인공위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하지만 오차 범위가 커 정확성이 부족했는데요. 이러한 오차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인 DGPS가 앞으로 지상파 DMB를 통해 생명권을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 하지만 궤도, 다중경로 오차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DGPS입니다. DGPS란 GPS 위성 신호가 수십 미까지 도착할 때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GPS 기준국의 기준점 좌표를 이용해 보다 정밀한 위치를 얻는 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인하대학교는 DGPS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DMB를 기반으로 한 DGPS 기술 개발 사업을 201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많이 나오죠. 이 GPS 서비스를 이용하면 GPS 오차가 1m로 확 줄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토해양부 DGPS 서비스는 여기가 지리정보가 비컨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요. 우리 DMB를 쓰게 되면 되게 쑥스러우네요. 관련해 지난 10일과 11일간 제주 대천항에서 저희 대학원생입니다. 제 지상파 대학원생. DMB 기반 DGPS 실험방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재 5,500만 대 이상의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는 지상파 DMB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차선 안내를 주기 위해서 현재 차선이 옳은지 차선 바꿔야 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상파 DMB로 DGPS를 사용하면 정밀한 위치 파악으로 도로교통은 물론 해상교통 안전 문제 해결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 방송사들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해 상용 서비스의 조기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DMB 수신기가 붙어 있죠, 스마트폰에. 별로 안 쓰나 보네요. 진짜네요? 네, 일반 폰을 쓰시네요. 예. 스마트폰에는 DMB 수신기가 다 달려 있고요. 물론 아이폰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DMB는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GP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GPS 신호를 받고 뭐 좀 복잡한데,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한 1m 정확도가 나오는 기술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인하제약 쪽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릴 건 다음 로드뷰. 그죠? 네이버는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그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하면은 그냥 도로 모습, 그다음 옆에 간판들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런 데 다 GPS가 붙어 있고요. 포지셔닝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타컬은 정밀 포지셔닝 기술의 모든 부분에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복수의 치료위성의 데이터를 수신가리는 GPS입니다. GNSS 수신기, 머신 컨트롤, 디지털 이미지, 레이저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타코는 기술 개발의 리더로서 끊임없이 최신의 기술이 탑재된 포지셔닝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생산성, 정밀도와 이익을 향상시켜왔습니다. 회사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장비를 그리고 보세요. 현재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새로운 기술 관성 계측이 위성치기를 보완하여 고정밀도 이동체 계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인 IMU를 정밀한 GNSS 위치와 조합하여 위성으로부터 데이터 수신이 끊기는 경우에도 IMU 데이터의 이게 보완에 GPS고요. 의해 이동체의 위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이것으로 만든 모빌 GPS입니다. 매핑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글로나스라는. 펼쳐집니다. 타콘의 모빌 매핑 시스템, 그것이 이런 차량이 IPS입니다. 다음 로드뷰에서 모든 사진들을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정밀도 센서와 통합함에 따라 IPS2는 모빌 매핑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된 위치 측정은 레이저도 정밀 있고요. 측량으로 활용되는 GNSS 기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동적으로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GPS와 그로라스의 위성 신호가 건물이나 다리, 상상되죠? 다음 나무 등에 로드뷰가 어떻게 의해 찍히는지. 고정밀도 관성 측정 및 차량 주행거리 측정을 위해서 IPS2로부터 정확한 높이 데이터를 포함한 위치 정보가 제공됩니다. 타콘의 IPS2 시스템은 나무들로 덮인 도로, 빌딩의 현관, 다리 아래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IPS2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로 모든 시계 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의 플래그 앤 플레이 대응에 의해 최대한의 유연성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GNSS와 IMU에 의한 위치 측정, 이게 GPS고요. 이게 레이저입니다, 준비되어 레이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스캐너나 360도 디지털 카메라 등 필요한 센서만을 추가하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합니다. IPS2는 미래의 센서에 대응할 수 있고 많은 통신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IPS2는 모빌 매핑 용도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로 GIS 맵 작성에 있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게 레이저로 제공됩니다. IPS2를 장착하여 주행하는 것만으로 이게 도로나 전부 다 인접하는 건물, 구조물을 간단하고 빠르게 3차원 계측할 수 있습니다. 노면 검사, 프로파일 해석, 곡반경, 기울기 분석, 백선의 형상 분석이나 주변 조건의 검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IPS2를 이용하면 자산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전, 전, 예, 너무 광고가 많네요. 네.
어쨌든 다음 로드뷰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GPS로 위치를 결정하다가 GPS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는 거니까요. 건물에 의해서 신호가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에 다는 그 IMU라고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자기 위치를 결정하고 사진을 찍죠. 그죠? 그러다가 자기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지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다음 로드뷰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레이저도 쓰고요. GPS 지리정보공학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GIS를 배우는 트랙이 있고요. 저희는 크게 한 4개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GIS를 배우는 파트에는 이제 GIS 개론이라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공간 분석, 도시정보체계 아까 말씀드린 UCT 같은 그런 기본 이론을 배우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원격 탐사는 이제 개론을 배우고 위성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항공사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일단 GPS는 측량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게 측량학이라고 토목에서 이야기하는 측량학이고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방법, 그 다음 GPS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IT 쪽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객체 지향 프로그램,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배웁니다. 그래서 공대 전체에서 컴퓨터공학 혹은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이랑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게 저희 지리정보공학입니다. 그 부분이 이쪽에서 다루는 분야이고요. 취업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공대에서 거의 1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그거잖아요. 공무원. 그죠? 공무원들 다 좋아하시죠? 저희가 대한지적공사라고 대표적인 저희 전공의 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최근에 어떤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 들어보셨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100년 전에 일본 놈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만들겠다라는 사업이 2018년까지 3조 8천억 사업을 합니다. 그게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게 대한지적공사고요. 대한지적공사에 동문이 가장 많은 게 인하대 지리정보공학입니다. 그 다음 많이 가는 게 LH공사. 그럼 LH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죠. 공사가 여러 가지로 대기업만큼 월급도 많이 받는데 일은 편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에 저희 학생들이 많이 졸업해서 가고요. 대기업을 원하시면 삼성 SDS, SK CNC, LG CNS 이런 회사들에도 저희 졸업생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UCT를 담당하는 학생들은 업무를 하는 팀은 전부 다 저희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예를 들자면 SK CNC가 동탄 신도시 사업에 한 8천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주로 다른 교수님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억, 10억 이런데 저희는 주로 1,000억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3조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 다음에 현대 MN소프트. 현대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 현대 MN소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일 많은 동문이 저희 지리정보공학이고요. 인하대 지리정보공학이고 다음 네이버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인하대 출신입니다. 연구실 소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저희 7명의 교수가 있는데요. 각 교수님들마다 연구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성 교수님 하나 설명드릴 거는요. 출신 학부를 말씀드릴게요. 이규성 교수님은 임학과 출신이세요. 산림학과. GIS 연구실 하는 김기현 교수님은 TV에 자주 나오시는데요. 4대강 그 100분 토론에 한 3번 나오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 찬성론자로 나오시는 우리 김기현 교수님 자원공학과 출신이시고요. 매핑 시스템 하신 아까 그 1800억짜리 사업단의 책임자셨던 김배욱 교수님 토목공학과 출신이시고요. GIT라고 해서 지리정보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공대가 아니고 지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시고요. 영상공학 연구실을 하시는 김태정 교수님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GPS를 하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고요. 환경지구정보학을 하시는 박노 교수님은 지구과학 교육학과 출신이세요. 다 다르죠. 산림, 자원공학, 그 다음에 토목, 지리, 전자공학, 기계공학, 지구 교육학과. 무슨 이야기냐? 지리정보공학은 말 그대로 융합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토목공학과 교수님들 18분 계시는데 다 토목공학과 출신이에요. 저희는 7명이 전부 다 전공이 다르다는 게 융합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geoinfo.ac.kr을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시간 다 된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저희 영상공학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모든 랩이 다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게 통신해양기상위성, 아까 그 이야기했던 기상위성 관련된 위성 영상 자료 처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까 김태정 교수님,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그분이 이런 연구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하십니다. 도로를 다니는 차량에 카메라를 붙여서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졸아요. 그래서 졸면 차선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경보를 울려서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차선 구분 영상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하고 계시고요. 정사 영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고. 예. 주로 이 flyby sim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위성 영상, 항공 영상에서 이제 지형을 3차원으로 추출을 해서요. 여러분 얘들 fly simulator라고 생각하죠. 비행 그 시뮬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이런 지형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온갖 잡동사니 학문이 다 모여서 융합으로 하고 있고, 지리정보공학 생소하지만 미래는 지리정보공학이 이끈다. 왜냐? 융합이니까요. 토목, 기계, 환경, 컴퓨터 통신, 정보통신, 생명공학에도 심지어 씁니다. 생명공학에 이 조그만한 그 손톱보다 더 작은 칩을 이렇게 사람 몸속에 넣어서요. 인간 지도도 만들거든요. 그런 뉴스 보셨죠? 조그만 그 먼지 같은 그런 센서들을 몸속에 넣어서 온몸에 퍼지면서 인간 지도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들 전부 다 융합을 하는 학문이니까, 예. 뭐 이런 3차원 도시 모델링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 지나가실 때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취업 보장하고 연봉 보장하고 재밌고 재밌어야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학을 별로 안 해도 돼요. 수학, 물리, 화학 거의 안 합니다, 저희는. 근데 컴퓨터는 좀 좋아하셔야 돼요. 컴퓨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시면 지리정보공학이 딱입니다. 예, 이상으로 지리정보공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